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물화생지 썰 주제는 양자물리학의 태동입니다. 우리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움직이는 걸 태동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양자물리학이 이제 태어나는 그 과정이라고나 할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양자물리학이 이제 태어나게 된 첫걸음은 흑체복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흑체복사하면은 이제 어, 이렇게 삼총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세 명만 나왔다 하면 자꾸 노답 삼형제 이러는데 왜들 그래? 예, 이분들은 다 답이 확실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처음 사람이 존 윌리엄 스트럿, 예, 제 3대 레일리 백작이 아니라 남작이에요, 남작. 예, 이 사람은 190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근데 이제 흑체 복사로 탄 건 아니고 그 아르곤을 발견한 걸로 탔지만 아무튼 흑체 복사에 어떤 귀여운 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비렐름 카를 베르노 오토 프리츠 프란츠 어, 빈 미스터 빈 아니야. 이 사람은 이제 1911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 확실히 흑체 복사에 이제 그 기여한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 탄거 맞고요. 그다음 세 번째 사람은 막스 카를 에른스트 루드위 플랑크. 아니 누가 이름기나 경쟁하나? 그냥 막스 플랑크 그렇게 간단히 부르죠. 이 사람은 1918년에 노벨 물리학상 탔고, 예, 이 사람이 흑체 복사 끝판왕이에요. 자, 일단 예, 흑체 복사 삼총사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흑체 복사가 뭐냐? 어, 흑체 블랙바디. 이제 우리 이제 검은색이라고 하면은 빛을 잘 흡수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예, 흑체는 완전히 검은, 다시 말해서 완전히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흡수한 걸 이제 도로 방출을 해요. 전자기파 형태로.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자기파의 파장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긴 거는 덜 방출되고, 예, 중간 어디쯤에 많이 방출되겠죠. 그런데 오해가 있어. 사실 흑체는요, 겉색깔이 완전히 까매야 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응? 왜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물질 안에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안에 그 공동을 만들어요. 빈 공간을.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빛을 입사시키면은 이 표면이 울퉁불퉁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반사 막 이렇게 되면서 여러 차례 반사되면서 예, 거의 완전히 흡수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공동 복사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이제 이렇게 전자기파 형태로 이렇게 방출을 해요. 그러니까 흑체가 겉 색깔이 까매야 될 필요는 사실 없어요. 몰랐지? 자, 그다음 이 흑체에 관한 이제 대표적인 법칙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가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제가 이 슈테판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제 아이디로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단시간당 방출되는 흑체의
에너지는 흑체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비례상수 숫자판 볼트만 상수 시그마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5, 6, 7, 8 뭐 그렇게 암기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그래프에서 요 면적의 비례예요. 자, 두 번째 법칙이 이제 바로 이제 빈이 노벨상을 탄 빈의 이제 변이 뭐 일정의 법칙 뭐인데, 이건 뭐냐면은 흑체가 만일에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봐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러니까 그럼 온도가 낮은 올라가기 전하고 올라간 후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온도, 그거에 비해서 처음은 낮은 온도.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은 피크 봉우리 파장이 점점 짧아지죠. 그래서 흑체 복사에서 봉우리 파장,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제일 많이 방출되는 그 파장하고 흑체 표면 온도는 서로 반비례한다. 이 상수값은 이렇고, 예, 이게 바로 흑체에 관한 대표적인 두 가지 법칙이에요. 뭐 요거에 좀 실제적인 예라고 하면은 오리온 별자리가 있어요. 이제 오리온 별자리가 특히 겨울철에 잘 보이는 편인데, 보면은 이렇게 크게 사각형 이렇게 이루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명한 별이 베텔게우스하고 리겔이에요. 근데 이제 뭐 베텔게우스는 적색 초고성이고 반지름이 어떻게 보면 별들이 하도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별의 반지름 태양 빼고 알기 어려운데, 베텔게우스는 하도 크다 보니까 반지름이 측정이 됐어요. 태양의 764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표면적이 넓으니까 밝은 거예요. 적색이니까 좀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도 낮은 편이지만 표면적이 넓어서. 그에 비해서 리겔은 색깔이 청색에 가까운데, 그 얘기는 표면 온도가 되게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텔기우스 리겔이 되게 1등성, 되게 밝은 별이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게 여기 보면 이게 삼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별 3개가 연달아 이어져 있는 거, 삼태기매 널리.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오리온 자리 시그마라는 별이 있는데, 얘는 보통 저 별들이 쌍성계,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2개, 뭐 자주 있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정말 아주 뇌절로 별이 5개가 모여 있어요. 별이 5개. 오중성계. 하여튼 이 흑체 복사와의 실제적인 예로 오리온 별자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예, 이제 흑체 복사 얘기 더 하면, 그래서 이 흑체 복사의 곡선을 설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는데, 근데 노벨상을 탄 비는 이렇게 짧은 파장만 설명하는 데 성공했고, 그 다음에 레일리 혼자는 안 했고, 레일리하고 지인즈는 긴 파장만 성공했어요. 그리고 모든 파장에 대해서 다 설명한 거는 플랑크. 그래서 플랑크가 흑체 복사 끝판왕이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예, 빈의 이론은 짧은 파장만 잘 맞고, 레일리하고 진즈의 이론은 긴 파장만 잘 맞아요.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는 에 따라 무한대로 치솟아 버리는데, 그걸 자외선 파탄, 파탄 났죠. 실패했죠. 근데 플랑크는 모든 파장이 잘 맞아요. 야, 어떻게 플랑크는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냐면, 빈하고 레일리 진즈의 이론은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연속적이다. 뭐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이. 근데 플랑크는 전자파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라는 획기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HF의 정수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지폐 동전은 뭐 이런 그 최소 화폐가 예를 들어 10원이라고 하면은 10원, 20원, 30원 이게 실제 만들 수 있는 금액이죠. 근데 뭐 11원, 12원, 13원 이런 거는 장부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만들 수 없죠. 즉 금액이 불연속적이죠. 마찬가지로 전자기파의 에너지도 불연속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모든 파장에 잘 맞는다. 바로 이게 진짜 양자 물리학의 정말 시작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시작.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어떤 값의 정수, 그러니까 최소 에너지가 있다는 거. 여기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바톤을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독일어로 아인은 뭐 영어의 어나 더 같은 관사, 그러니까 아인, 슈타인은 돌이에요. 그래서 어스톤, 돌멩이 한 개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당시 물리학과 학생들이 만든 대학원생들이 만든 서버 이름이 어스톤 서버가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서버란 뜻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막 여러 차례 타는 줄 알아요. 한 번 탔어요. 그리고 뭐로 탔을까? 일반인들은 상대성 이론으로 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로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광전 효과. 자, 그 다음에 광전 효과 얘기하면은 딸려 나오는 사람이 또 한 명 또 있어요. 누구냐면은 아서 홀리 컴턴. 이 사람은 192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는데 왜 이 사람이 왜 딸려 나오는지 곧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광전효과. 자, 광전효과라는 거는 뭐 발견은 이미 진동수에 다니는 헤르츠 그 사람이 이미 광전효과를 이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빛을 비추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 때나 전자가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 빛의 진동수가 어떤 값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떤 값을 뭐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 뭐 지금 자료의 경우에는 차단 진동수, 뭐 하여튼 여러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 성질이 빛이 파동이다라고 생각하면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빛이 파동이라면은 진동수가 낮아도 빛이 밝으면 좀 시간이 걸려서 전자가 나올 거다. 그리고 반대로 진동수가 높아도 빛이 너무 어두우면 전자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다. 그게 이제 빛이 파동이라고 보면은 그게 예상되는 결과인데 실제 결과는 빛이 그냥 아무리 어두워도 그냥 진동수만 높으면 바로 전자가 방출이 돼요. 시간 안 걸려요. 그리고 아무리 밝아도 진동수가 낮으면 전자가 전혀 방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전효과는 빛이 파동이 아니고 빛이 입자다. 그거를 이제 지지하는 결과죠. 그래서 그러니까
금속 안에 이제 전자가 있는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금속이 전자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떼내야죠. 그걸 이제 일함수라고 하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진동수가 차단 진동수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빛이 밝거나 어두우나 차단 진동수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동수가 클수록 그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커져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그 얘기를 안 했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빛을 광자라는 입자의 흐름으로 봤고,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가 바로 그 앞에 흑체 복사 설명할 때 플랑크가 도입했던 그 최소값 HF, 이게 광자, 그 빛을 이루는 알갱이, 그거의 에너지라는 거죠. 뭐 참고로 운동량까지 얘기하면은 뭐 운동량은 람다분의 H, 예, 이걸로 그 빛이 그 이만큼의 에너지와 이만큼의 운동량을 갖는 입자인 광자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광전효과를 설명했더니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 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하면 꼭 끼어들어 컴퓨터 효과 얘기를 할게요. 이건 뭐냐면은 전자에다가 X선을 비추면 X선이 산란이 되는데, 그런데 원래보다 파장이 길어져요. 그 얘기는 에너지를 잃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잃은 에너지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예, 이 정지에 있던 전자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물리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뭐 보존 법칙,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를 해보면 그 파장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mc분의 h 1 코사인 스타. 그러니까 이것도 빛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다. 그리고 빛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광자의 에너지는 HF, 그리고 운동량은 람다분의 H다. 예. 아인슈타인의 강전효과 때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컴퓨터 효과가 강전효과 얘기하면은 곁다리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 많이 어렵죠. 자, 다음은 좀 쉽게 광전효과의 응용을 보면은, 예, 우선 광합성, 예, 광합성 또는 뭐 우리가 뭐 어떤 물체를 보는 거, 시각, 이런 것도 다 알고 보면 광전효과예요. 그 다음에 야간 투시경,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가시광선이 아니고 적외선을 쓰는 거지만 아무튼 이것도 광전효과의 응용이고, 예, 태양전지, 이것도 아주 대놓고 광전효과죠. 그러니까 그 빛이 오면은 그 전자하고 양공이 생기면서, 예,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 다음에 현관 센서즈, 그러니까 우리가 현관에 딱 들어서면 딱 켜지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광전 효과를 이용한 소자인 그 포토다이오드, 광다이오드를 사용을 해요. 예, 이런 것들이 광전 효과에 응용 되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다음 단계는 또 나왔어. 보어의 원자 모형의 그 닐스 핸드릭 보어, 19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 그럼 보어 얘기하면은 또 이제 그 거의 뭐 패밀리처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 고구마를 뽑으면은 우수수수 끌려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예, 다음 끌려 나오는 게, 예,
제임스 프랭크하고 구스타프 루트비 헤르츠, 이 사람의 삼촌이 바로 그 진동소에 다니는 헤르츠의 어원이에요. 닐스 핸드릭 다비드 보어, 제임스 프랭크, 구스타프 루트비 헤르츠. 그래서 프랭크하고 헤르츠는 프랭크 헤르츠의 실험, 그걸로 1925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죠.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 보면은 이 정도면은 자꾸 반복돼가지고 듣고 있으면 귀에 딱지 않겠어. 귀에 피나겠어요. 자, 뭐냐면은 보호의 원자 모형을 위해서 첫 번째 도입된 조건이 양자 조건. 사실 물질파가 정상파를 이룬다 이런 거는 나중 얘기고, 보호는 이것도 아주 뛰어난 직관인데, 직관이면 뭐냐? INTP인가? 그래서 플랑크 상수가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예요. 근데 이 줄 세컨드가 이게 가운동량의 단위예요. 여기서 이제 영감을 얻은 거죠. 영감. 그래서 보호는 전자의 가운동량이 양자화돼 있다. 여기서 H바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궤도에서는 전자가 안정되게 계속 원자의 주변을 뺑글뺑글 돈다. 이게 양자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자의 에너지도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그 상태가 변하면 그때 이렇게 광자가 방출된다. 이때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이 전자의 두 에너지 상태의 차이와 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동수 조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선 이제 수소 원자에서 제일 만만한 게 수소 원자니까 이제 전자가 수소 원자만 양성자 한계가 있죠. 그걸 뱅글뱅글 도니까 그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전기력이 4파이 에필론 제로분의 1 양성자의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에 비례하고 둘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전기력이 작용해서 이게 90력과 같다. 그 다음에 보호의 양자 조건, 가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은 반지름이 이 정수 n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n이 지금은 정수라고 퉁쳤지만 이제 나중에는 양자수, 대놓고 양자 물리학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제일 작은 반지름이 있으면 이 반지름을 따라 전자가 돌죠. 그 다음 돌 수 있는 원궤도는 이 반지름의 4배, 그 다음은 9배, 그 다음은 16배, 뭐 등등등등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n 제곱의 반비례예요. 그래서 그 제일 낮은 게 뭐 정확한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제일 높은 에너지는 0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닥 상태라고 하는데, 자, 바닥 상태에서 제일 높은 에너지까지 요 간격을 1이라고 하면 다음 그 높은, 이걸 이제 첫 번째 들뜬 상태는 4분의 1, 두 번째 들뜬 상태는 9분의 1, 세 번째 들뜬 상태는 4분의 1 등등등등 그런 식으로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다. 보호의 원자 모형 조건이죠. 덕분에 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진동수 조건, 그러니까 광자의 에너지는 전자의 두 에너지 상태의 차이와 같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파장에 대해서 고쳐 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그렇게 나가니까 나중 양자수의 제곱분의 1 빼기 처음 양자수의 제곱분의 1.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은 그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 나중 양자 상태가 1이면은 요거를 라이만 계열, 2면은 뭐 발모 계열, 탈모 아니야. 그 다음에 3이면은 파생 계열 등등등등.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발모 계열이죠. 왜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높아서 자외선, 얘는 에너지들이 낮아서 적외선. 자, 다음은 프랭크 헤르츠의 실험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프랭크 헤르츠 실험 보면은 요 유리관 안에 공기를 뭐 거의 진공에 가깝게 빼고 수은을 머큐리 수은을 좀 집어넣어요. 그리고서 이제 전자를 이제 여기다가 가속시켜서 지나가게 하는데 이제 이때 모인 전류가 이제 전자 가속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전류가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고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고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실험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요 간격이 약 5V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보호의 진동수 조건에 따르면 전자의 에너지 그 상태가 불연속적인데 요 5V에 해당되는 그 간격을 갖는 두 에너지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은에 그래서 보호의 진동수 조건이 뭐 그냥 억지가 아니다. 억지가 아니고 타당하다. 예.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양과 프랑크 헤르츠의 실험까지도 다 양자 물량의 그 태동 과정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브로이의 물질파 가설. 뭐 사실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양자 조건 얘기할 때 드브로이의 물질파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게 후대에 추가된 걸로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루이 빅터 피에르 레이몽 드 브로이. 그래서 제 7대 브로이 공작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드브로이는 마치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다? 그러면은 전자 같은 것도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의 성질을 갖겠네? 그런 가설을 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빠박슨 같은 흑수저가 얘기했으면 거들떠도 안 받겠지만 공장님이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검증한 게 이제 데이비슨과 거머의 실험이고, 근데 거머는 노벨상을 못 탔고 데이비슨만 탔어요. 클린턴 조셉 데이비슨. 그리고 1987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는데 그때 조지 페리 톰슨도 같이 탔습니다. 이 사람은 그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 유명한 톰슨이 아버지예요. 자, 그래서 데이비슨과 거머의 실험으로 넘어가 보면은 실험 장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니켈 타겟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니켈
타겟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자를 가속해서 조이는데, 그러면은 이게 엄격하게는 여기를 법선으로 하고 이제 이런 결정면이 요렇게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X선의 해결에 관한 브레그의 법칙에 따르면 각도가 이 각도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의 절반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는 90도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의 각을 갖죠. 그래서 이걸 브레그의 법칙에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2g 사인 세타는 n 람다, 각도 대신에 이제 90도 마이너스 2분의 세타 대입하고 m 람다. 근데 빠박스는 m을 정수를 m으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질량 m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 n으로. 근데 정수 n이 1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니켈 여기서 결정면 사이의 간격이 0.091 나노미터, 091 나노미터. 그리고 실험해보니까 50도 각도로 해결이 되는 선이 있는데, 그럼 이거 공식에서 대입해서 그 파장을 계산해 보면은 0.165 나노미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즈브로의 물집화 가설에 따르면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그 파장이 운동량의 분의 플랑크 상수. 근데 이 경우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전자 가속 전압 V라고 하면 그거 같으니까 대입하면은 루트 2m 2v분의 h. 그래서 여기서 가속한 전압은 54V였고, 뭐 여기다 전자의 질량, 전자의 전하량, 플랑크 상수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파장이 0.167 나노미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둘이 거의 같죠, 그렇죠? 그래서 드브로이의 물집화 가설을 입증한 거예요. 데이비슨 거머 실험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해결문의도 나오지만 지금 위에 게 X선 해결문이고 아래 게 전자비례 해결문인데, 뭐 그런 말이 붙어 있으니까 구별할 수 있지. 만약 이 말이 안 붙어 있으면 구별할 수 있겠어요? 네, 거의 같죠. 네. 자, 물집화 얘기를 이제 응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응용이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사용하고, 전자현미경은 이제 전자의 물질파를 사용하는데, 빠박쌤이 전자파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면 전자의 물질파도 줄이면 전자파냐. 그러니까 전자기파 이래야 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광학렌즈를 사용하고, 전자현미경은 자기렌즈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요건 10, 그러니까 투가형.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차원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 얘는 센 주사형 전자현미경, 얘는 3차원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게 이제 물질파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네요. 이와 같이 빠박쌤의 물화생지 썰 양자물리학의 태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